이제 세 번째 발표입니다. 중동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교 전략 연구 한국외교대학교 유달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달승입니다. 저는 지정학적 중간국인 이란의 외교 전략과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 이어서 중간국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이란 국내 정치 변동과 외교 정책,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서론.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대국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지정학적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인더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이란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이민족과 외세의 친일과 개입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케도니아인을 시작으로 해서 아랍인, 몽골인, 투르크인, 러시아인, 영국인, 미국인 등이 개입과 또 침략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인들은 전통적으로 외세에 대한 저항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79년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이란의 외교 전략은 동양도 서양도 아닌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자주 노선을 표방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곧이어서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외교 전략은 안보를 기반으로 한 방어적 움직임이 강화되었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동맹 관계를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진 전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란은 균형과 편승을 적절히 활용하는 해징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79년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이란은 8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의 방향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내 정치의 동학이 외교 정책 결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국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먼저 외부적 환경을 살펴보면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이라크와 터키 등 7개 국가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란은 지속적으로 강대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남하하는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란에서는 다양한 정치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1906년에 입헌혁명, 그리고 1950년대 석유 국유화 운동, 그리고 1979년 이스라엘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상 외세의 개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갈등이 이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란은 에너지 지정학의 중추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프리 캠스와 로버트 하카비는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둘러싼 공간을 지전략적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전략적 에너지 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은 이 지역의 중요한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에너지 차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환경을 살펴보면요, 크게 외교 전략의 기조를 이루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면 사실상 이란의 국가적 정체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란의 국가적 정체성은 크게 이슬람주의와 이란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는 7세기 아랍의 지배를 통해서 도입된 이슬람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란에서는 다스파인 수니파보다는 소수파인 시아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시아파는 열도 이만파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열도 이만파 교리는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공식적인 통치론이 되었고 이란의 외교 정책은 호메이니의 열도 이만파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슬람 법학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을 주장했는데 이 이론은 이슬람 혁명 이후 탄생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이론적 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는 무슬림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무슬림 사이의 분열을 맞서는 단결과 투쟁을 강조하는 이슬람 세계의 대동단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주의는 본질적으로 이슬람 이전 이란의 전통주의입니다. 이란주의는 이슬람주의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자주독립과 외세에 대한 저항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주의는 이슬람 이전 조라스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라스교의 핵심 교리는 유혈신 사상과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성과학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의 외교 정책은 극단적인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교조주의, 또 한편으로는 실용주의가 나타나고 있고 이 두 관계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적대적인 외교 정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니네자드 정권에서는 외교 강경론을 주장하고 이 과정 속에서 서구와 적대적인 대립을 추진했습니다. 반면에 개혁파 정부였던 하타미 행정부 시절에서는 문명과 대화 담론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서 통합과 상호작용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역대 이란의 정권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국내 정치 변동과 외교 정책. 제1기는 1979년에서 1989년까지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10년 동안 이란 외교 정책의 기조는 이슬람 혁명에 기반한 두 개의 주요 목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도 서양도 아닌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혁명의 수주였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명 모델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의 8년 전쟁을 통해서 제기되었고 또한 이라크 8년 전쟁의 주요 전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호메니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공화당이 창당되었고 이 공화당이 이란 전국의 지도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당 내에는 내부 갈등과 또 분열이 존재했었는데 혁명 이념과 경제 건설을 둘러싸고 이슬람 우파와 이슬람 좌파가 크게 대립했습니다. 이슬람 우파는
대내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했고, 대외적으로는 현상 유지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 좌파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대외적으로는 이슬람 혁명 수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슬람 좌파 우파의 내부 갈등 속에서 교조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이란의 정국과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이슬람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의 수출을 강조하는 이슬람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외 강경론이 크게 부상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출론은 1989년 호메니 사망까지 이란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기는 1989년에서 1997년까지입니다. 1989년 6월 3일 일대 최고 지도자인 호메니가 사망하자 그 다음 날인 6월 4일 전문가 의회에서 2대 최고 지도자로 하메니를 선출했습니다. 호메니 사후 2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의 외교 정책은 호메니의 외교 전략을 이론적으로는 계승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합리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를 새로운 이슬람 문명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추진했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이란은 이러한 부당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1989년에 7월 28일에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라프산자니가 당선되었습니다. 라프산자니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하메네이와 랍산자니 체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고객에 기초한 이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 랍산자니 이란 대통령은 호메니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고 이슬람 혁명 수출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 대이란 체제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5월 18일에 클린턴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에 대한 이중 봉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페르시아만 정책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어서 1996년에는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을 제재하는 이란 리비아 제재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이 법안은 1997년에는 투자 규모를 2천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이 시기 랍산자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주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랍산자니 행정부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한 미국의 이란 고립화 정책에 대응해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1992년에 이란과 러시아는 1975년 독일이 착공했다가 중단했던 부쉐르 원자로의 완성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에는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이 이란 석유와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했고 또 이란 남부 파르스 가스전 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협력도 또한 강화시켰습니다. 호메이니 사후 이란 정국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호메이니 사후 호메니 그 시기에는 주로 이슬람 좌파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호메니 사후에는 이슬람 좌파에서
이슬람 우파로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또 중도파의 상징으로 언급된 랍산자니 모두는 이슬람 우파 진영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랍산자니 집권 시기에 이슬람 우파 내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은 다음 정권에서 이슬람 우파 내부의 분열로 표면화되었습니다. 3기는 1997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 9.11 테러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에 테러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2002년에는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 이슬람 파시즘과의 전쟁으로 미화시키면서 이란 고립화 정책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대이란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란은 상하이 협력기구와의 연대를 강화시키려 노력했고, 2005년에는 참가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란은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대국인 중국은 2000년대부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이라크 핵 사태 문제가 확산되면서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미비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과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가 이란 국영 석유 회사와 25년간 1억 1천만 톤의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란과 중국은 에너지 협력 관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 9월에는 이란, 인도, 러시아 3개국이 기존의 스웨지 운하를 대체할 국제 분담 운송 회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양과 페르시아만, 카스피해 등을 이용해서 수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로 구상이었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인도에서 해운으로 페르시아만 연안 이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로 운송하고, 이어 육로로 카스피해 남단의 이란 북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안절리로 옮긴 다음에 카스피해 수로를 통해서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 아스트라한까지 운송하는 그러한 구상이었습니다. 제3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이란 국내 정세의 사건은 바로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하타미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는 16년 만에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이슬람 우파에서 이슬람 좌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이란은 문명과 대화 담론, 그래서 DAC라는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명과 대화 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와 협상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문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타미 당선과 더불어서 이란의 정치 지형은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란의 정치 지형은 크게 세 진영으로 나눠졌는데요. 흔히 보수파로 알려진 세력이 전통 우파이고, 그리고 중도파로 알려진 세력이 현대 우파이고, 그리고 개혁파로 알려진 세력은 이슬람 좌파이고, 이 3대 진영으로 제3기에서 세분화되는 형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4기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인데요. 2005년 대통령 선거는 이란 정치 지형을 새롭게
제피난 또 다른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인 아마이나자드가 당선됐는데, 그는 사실상 보수파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그의 지지 기반과 이론적 토대는 보수파와 구별되기 때문에 그 아마이네자드와 그의 그 정치 세력을 신원리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이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서구 세계와 대립하면서 공격적인 외교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란 핵 위기는 2002년도에 이란 국민저항위원회가 핵 프로그램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았지만 그 시기 이란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이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핵 주권론을 주장하면서 핵민족주의 운동으로 이 부분을 표방했고, 그리고 이 시기 서방과 크게 대립하게 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핵 위기를 통해서 대이란 압박의 수위와 범위를 전환시켰는데요. 79년 이후에 미국은 대이란 제재가 독자적인 경제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핵 위기를 통해서 유엔을 통한 다자 경제 체제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서구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이 선택한 새로운 정책이 바로 동진 정책이고, 아마이네자드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관계를 확대시키고 중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인데,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통해서 서구의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크게 확대됐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부터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단계 시기는 크게 두 단계 형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2013년 대선에서 중도파와 개혁파의 연대로 탄생한 로하니 정부가 추방하는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니 행정부는 폭력과 극단주의에 맞서는 세계, 그래서 그들은 웨이브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웨이브를 주장하면서 실용주의 외교 도선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서 이란 핵 협정이 타결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타결됐고, 2016년 1월에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확대되었죠. 반면에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이 이란 적대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시킨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정을 탈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시켰죠. 또한 2019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지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호위 연합체 구상을 추진했고, 또 이에 맞서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협력에서 안보 동맹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나흘간 러시아, 중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부분인 오만해와 인도양 북해 공해에서 해양 안보 벨트 훈련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합동 군사 훈련은 최초로 시도한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양자 군사 훈련은 존재했었습니다. 인도, 오만, 파키스탄, 러시아. 하지만 2019년 12월 27일에 감행된 해양 안보 벨트 훈련은 3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합동 훈련이고, 이는 미국을 겨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끄러웠던 1월 3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 쿠드스 사령관 드론 암살 공격 이후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심각히 악화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은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작년 7월 12일에 중국과 이란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압박과 봉쇄로 인해서 이란 경제가 커다란 위기를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란은 기존의 균형 외교 전략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 초 1월 4일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한국 선박이 납포되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란의 동진 정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작용과 반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란이 한국을 압박시켜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고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요. 이스라엘 혁명 이후 이란은 공식적으로 반미 비동맹 외교를 표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크게 5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1기 호메니 시기에는 주로 대립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2기 랍산자니 행정부와 3기 하타미 행정부는 그 실현주의적인 접근법을 강조했는데요. 랍산자니 행정부에서는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통해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강조됐다면, 하타미 행정부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주의 노선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4기 아마기 네자드 행정부는 앞선 2기, 3기와 좀 다른 형태로서 상당히 대서방 강경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특히 이 시기에 서구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교조주의 노선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제5기 로하니 행정부는 초기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확대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외교 정책에서 국내 정치는 주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 세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의 최고 통수권자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란의 외교 정책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파나 중도파의 집권 시기에는 실용주의 노선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보수파나 또는 신원리주의자 집권 시기에는 강경 자주파 노선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적 요인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의 외교 정책에서 국제 정세 등 외부적 요인도 많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개입에 따라서 이란 내에서는 동진 정책이 크게 부상했고, 이를 통해서 균형과 편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해징 전략을 추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란이 굉장히 점점 가지는 의미가 이제 현대 국제 정치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요건을 이란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중간국들 외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크게 휘둘리기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자기 주도적인 자율성을 부과하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인상이 좀 드는데요. 이란 외교 전략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명지대학교의 정상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정상열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란을 특별히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동 정치, 경제 쪽으로 한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최근에 이제 이란 관련돼서 논문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JCPOA, 이란 해협정 관련돼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써본 적이 있고,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초대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교 정책, 외교 쪽으로 조금 논문을 쓸 때부터,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맨 앞부분에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것을 이제 메일, 서울대에서 좀 보내준 메일 그것을 인용해 놨는데요. 저도 사실은 중간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 신 교수님이 우리 후학들에게 새로운 또 과제를 준 거 아닌가, 혼란스럽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걸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좋은 어떤 개념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간국인가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이 개념 정의한 대로 중간국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오늘 세미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중간국이라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국의 대외 정책이 한국의 대외 정책, 한국도 아마 중간국이라고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대외 이제 주는 함의가 뭐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그 컨셉을 딱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국이다, 이라는 중간국이다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토론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간국 지정학적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경학적까지 또 포함시키면은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념적인 할 때.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중간국,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저는 문명충돌, 한때도 문명충돌은 단층선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폴트라인에 따라서 이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문명간 분쟁이 있을 거다 했는데, A와 B라는 국가의 강대국을 말한 것 같아요. 강대국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단층선상에 있는, 그 국가들의 또 특히 활성화되고, 그 단층선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간국의 대외 정책이 뭔가,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유달승 교수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논문을,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이제 학자들이 해놓았던 것들 쭉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일단 강대국이든 패권국이든 또 중간국이든 강대국 개념, 강대국에서 약속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이라는 개념이. 근데 하여튼 중간국이든 중견국이든 또 약속이든 관계없이 외교 정책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외교 정책 결정 구조가 있을 거고 외교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유 교수가 이제 이란의 외교 이념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슬람주의와 이란주의, 이게 아마 이제 국가 이념으로 이제 하고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교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외교 목표. 외교 목표는 당연히 국가 이익이 가장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이 가장 이제 중요한, 외교 목표로 아마 정할 겁니다. 각 국가별로 다. 중견국이든 강대국이든 약속이든 마찬가지로, 중간국이든 마찬가지로. 또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아까 유 교수께서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말씀 안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가 있을 거고,
종교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을 거고, 뭐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또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국가가 외교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있을 거예요, 수단. 근데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게 옛날 한때 우리 노무현 정부 때인가, 대한민국이 이제 밸런서 역할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사방에서 도대체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우리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교 목표와 외교 수행 능력과는 굉장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외교 정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 정책 결정 요인으로 이제 어떤 칼란이라는 학자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네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는 기본적인 외교 정책, 주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외교 결정 요인이 있는 거니까 외교 정책 전략을 쌀 거고, 국가 이익을 분석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 목표 설정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력에 대한 해석, 자국이 어느 정도 국력이 있느냐라는 해석과 평가, 그다음 외교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도덕성 평가는 뭐 약속이나 중간국은 뭐 거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교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지정학적 중간국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등등 목표에 대한 국민 지지 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아마 외교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당연히 다양한 어떤 외교 목표, 외교 수단 등등 여러 가지 자국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 결정에서는 세계에서의 자국 역할, 기본적 외교 정책 전략을 수립할 거고, 그리고 그런 외교 전략은 국제적 쟁점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입 수준, 우선성, 지리적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마 외교 정책을 결정할 거다라는 겁니다. 또 외교 유형도 여러 가지 몇 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간국의 외교 유형으로는 성격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방어적이거나 수용적이거나 뭐 이런 거지 않을까, 협력적이든가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떨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79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공세적 이유로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그 JCPOA 할 때 2015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수용적인가? 뭐 이런 거. 또 이란이 중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외교 정책했을까?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보내준 이제 메일 보니까 전통적인 중간국의 대외 전략 유형으로는 회피, 초월, 특화, 균형, 편승, 해칭 뭐 이렇게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 교수께서는 이란 같은 거는 균형과 편승 또 상황에 따라서 해칭 이제 이런 대외 정책 쭉 해왔다. 또 시기적으로 쭉 보면은 아마 뭐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 이익도 아주 생존과 관련된 서바이벌 인터레스트가 있는 거 국가 이익을 판단할 때 핵심적 이익 주로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이익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중요한 어떤 경제 같은 경우는 핵심 이익이든가 서바이벌 이익이 되겠죠. 생존과 관련된.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란 핵 문제 협상 갈 때 보면 이제 분쟁 또는 전쟁 관리 같은 건 전망이익이고 국가 안전 보장, 중동 지역 및 동북아의 분쟁 발생 처지 및 평화적 공존 등등 이란 또 핵무기 개발 및 JCPO 이익 이런 경우는 전망의 이익과 관련돼서 외교 정책 하지 않았을까 핵심 이익이고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좀 이제 협상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그 외 경제발전 번영이 핵심일 거고, 이란도 아마 그렇게 판단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중간국인 이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5개 단계로 했나요? 6개인가요? 5개 시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앞부분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부터 90년까지는 뭐 비동, 비서, 자주노선, 균형 외교를 했는데, 이제 그 2000년대 와서 굉장히 또 변화가 왔었잖아요. 변화가 왔어서, 2001년, 테러 사건,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2002년에 아까 이제 그 악의 축, 부시가 아래 축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아마 무자히딘 헐크가다는 미국에 있는 망명 무슨 NGO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딱 공개를 하면서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는 거지만 그때부터 이란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제 문제로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JCPOA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그 중간 단계 하기 전까지 2015년 이전까지 보니까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굉장히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본 것도 있고, 파리 협약인가 뭐 이런 것 등등.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JCPOA가 된 건데,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서 이란을 제재하는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JCPOA로 됐는데 트럼프 정부 와서 다시 이게 해버리는 그런 어떤 왔죠. 그런 시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분류를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중동에서 세력 교류가 영향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이란과 관계를 이게 그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을 그동안 계속 그 79년 이후로 미국과 이란 간에는 적대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란을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협상을 통해서 해 왔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JCPOA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란도 또 조건이 내세고. 기싸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갈각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슨 교수는 이제 내적 환경으로 이슬람주의와 이란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좀 말씀했지만, 내가 보는 이란 정치 구조가, 최고 정책 결정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굉장히 그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아까 무슨 고립주의니, 실용주의, 뭐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상수로 놓으신 것 같아요. 이슬람주의와 이란주의도 상수로 놓고, 대외정책 결정에 놓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란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딱딱한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게 동태적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외부 환경 말씀하시고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개 드리겠습니다. 이란 외교 정책이 이제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내 정치의 동학이 결국 외교 정책 결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제 언급하셨고 이란의 정치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 지금 하메네이죠. 이제 아까 khomeini에서 하메니로 바뀌고 또 그 이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게 쭉 외교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메네이는 이제 계속 벌써 한 30몇 년 됐죠. 그랬으니까 30몇 년 됐으니까 근데 나이도 꽤 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사망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 지도자는 최고 통수권자로 외교 정치에서 결정 영향을 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외교 정책은 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아서 바뀌지 않고 있을 때 크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없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메네이의 그 나이가 많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도자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바이든 정부로 들어왔고, 바이든 정부 때 벌어진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 가능성, 도 있다. 대미적 외교 정책이든 대중 외교 정책이든 이란의 대외 정책이 좀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좀 생각. 어느 쪽으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외교 정책에서 외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호적이니까 특히 미국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 아까 앞에 붙이면 좀 비슷한데요. 바이든 정부 시기 좀 가까운 미래, 가까운 시기에, 특히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과 이란과 관계가 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외교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하고 이란에서 나오는 대응하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대강 좀 예측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뺏겼네요. 예.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네, 답변하실 그 질문은 두 가지지만 그 앞에 코멘트들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보면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 두 개 앞서서 그 개념과 이론적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는 식으로 좀 합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집어넣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란이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 수렴과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2002년 8월 15일에 이란 핵 의혹이 최초로 폭로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다양한 이제 오해와 이제 추측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이란 국민저항위원회가 발표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무자진 할 거 발표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라는 반정부 단체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자료에 따라서 명칭이 다른 부분은 사실상 두 단체가 동일한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자히딘 할크가 군사 조직인 반면에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성명서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는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곳곳에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당시 무자히딘 할크는 어떤 단체였는가? 2002년에 무자히딘 할크는 미국 국무부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러 조직의 성명서를 국제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005년도에 미국 국무부가 무자히딘 할크를 테러 조직 리스트에서 삭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 대이란 압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 선전 활동은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 원래 무자히딘 할크는 1960년대 이란에서 탄생한 조직이었고요. 이스라엘 혁명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정치 진영에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이준영 바니 사드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후 바니 사드르 대통령과 그 이슬람 공화당이라는 이슬람주의 세력과 내부 갈등이 생겨요. 이 과정에서 무자히딘 할크가 바니 사드르 편에 서갖고 서로 이제 연대를 해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보통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의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 있는 특이한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헌법 초에는 그 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자히딘 할크하고 바니 사드르가 그 호메니 최고 지도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 동원론을 냈어요. 근데 군부가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군 통수권을 최고 지도자로
바꿔야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 바니사드르가 실각하면서 바니사드르와 당시 무자진 할크의 간부들이 육로로 터키를 통해서 망명해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편에 서서 이란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진 할크나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는 이란의 지지 기반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이란에서 폭탄 테러나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부분은 무자진 할크가 오랫동안 이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이나 테러 작전은 벌이고 있지만 대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갖는 조직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찰라비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됩니다. 찰라비를 당시 이제 이라크의 이승만이라고 이렇게 많은 언론이 했는데, 사실 찰라비가 그 당시 사담 후세인 정부 붕괴 이후에 미국이나 많은 서방 언론들은 찰라비가 권력을 장악할 거라고 봤지만, 사실상 찰라비는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란은 우리와 다른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란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는 좀 고령이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게 1980년 폭탄 테러, 이제 무자히딘 할크의 그 공화당사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오른팔이 잘라져서 의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몸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전문가 의회라는 기구에서 선출을 하는데 2015년에 차기 지도자 전문가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과연 제3대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차기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세 번째 최고 지도자가 1인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앞서 8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란 내부에 사실 그 정당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정파와 정치 세력 간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인정을 하지 않는 구조여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3인 또는 5인의 집단 지도 체제의 최고 지도자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당시 정치 상황을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최고 지도자가 최고 통수권인 것은 맞지만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따라서 외교 정책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2019년부터 대이란 압박이 강화되면서 최고 지도자의 영향이 훨씬 강화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란의 이제 권력 구도에서 어떠한 방향을 미칠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란 국내 정치 요인에서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향후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과 미국은 1980년부터 당교했고 적대 관계를 표방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적대 관계였지만 1980년도 이후부터 이란과 미국은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대결 구도가 난 사건은 사실상 국제 정세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국제 정세의 변화였고, 사실상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은 시기, 또 다른 시기는 중국의 부상 시기에 따라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련 붕괴 이후에 91년에 걸프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걸프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부상하게 됐죠. 그 이후부터 미국의 이제 대이란 봉쇄와 고립화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93년에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이중 봉쇄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96년에는 이란 리비아 제재법을 발표했는데, 사실 앞서 제가 80년 이후부터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현상유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기업과 이란 기업이 교류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에너지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되게 압박을 하는데, 1995년에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라는 회사가 이란 유정 개발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이란 리비아 제재법이 발효가 돼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얻게 되면서 좀 횡포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현재의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또 다른 변수로 중국의 부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2015년에 JCPOA라는 이란 핵협정이 왜 타결됐는가? 아시다시피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이제 분석이나 언론들이 핵협정 타결이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굴복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전략이 바뀌었고, 더불어서 대이란 정책이 수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결과물이 2015년 이란 핵협정 타결이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도 외교의 고수지만 이란도 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전이나 성명서 자꾸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치열한 신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중국의 부상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듯이 미국의 대이란 접근법도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달승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 정상일 교수님 또 좋은 토론해 주셔서 또 이란에 대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아시아의 지역 정치 구도 자체가 중간국 외교 개념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좀 이렇게 난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나라와, 근데 그 국가와 가지게 되는 그 지역 국가들이 문화 종교적인 이질성과 단층선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과 그런 이념적 또는 문화적 내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그런 그 이질성이라는 것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대외 환경적 구도가 있고, 이제 그 내부에서 가고 있는 정치도 또한 이란은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서 동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변화의 이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서아시아 중동 지역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좀 복잡하게 만들고 좀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